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SM, JYP, YG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500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세 회사는 한국의 가요계를 이끌고 있는 3대 기획사인데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2,22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작년 1,730억 원보다 무려 500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 회사가 각각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SM이 1,290억 원, YG는 772억 원, JYP는 1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을 보면 SM이 YG와 JYP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만큼 3대 기획사 중에서도 SM으로의 쏠림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들마다의 격차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음악은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SM의 간판 스타 엑소의 음악을 듣겠습니다. 럭키입니다.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서 참 행운이야, 참 다행이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괜찮은 옷을 입었던 날 그렇게 너를 만났던 건 럭키야. 나 착하게 살아서 그래.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손을 잡아도 되는 날 웃어지는 햇살을 나만 비추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어깨에 기대보는 너. 저 하늘의 햇살을 너만 비추나. 너 그렇게 눈부셔도 돼. So lucky my love, so lucky to have you, so lucky to be your love. I am. 같은 색깔을 좋아하고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걸 lucky. 운명 같은 사랑인 거야.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손을 잡아도 되는 날 웃어지는 햇살을 나만 비추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어깨에 기대보는 너. 저 하늘의 햇살을 너만 비추나. 너 그렇게 눈부셔도 돼. So lucky my love. 사진 속에 환한 미소와 너와 나의 환상의 조화. I think I'm a lucky guy. 너무 좋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금융 결국은 이건우 국민은행장이 퇴진을 했고요.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최악의 국면이죠. 이게 금융지주 시스템이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허술함만 확인을 해주는 게 KB 사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이 정말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고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말만이 아닌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해야지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숭실대 금융학부의 윤석헌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KB 사태는 결국 최악의 국면인 것 같아요. 이건우 국민은행장은 사퇴를 했고요. 네. 이명록 회장은 직무 정지가 됐고 자진 사퇴를 권고받았는데 안 물러나고 있죠. 네네. 네, 대략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KB금융 국민은행이 국내 최대 은행이고 네.
소매은행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은행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지금 지배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이런 네.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최근에 또 이제 내부의 그 행장과 회장이 권력 투쟁을 하고 주전산 기기 교체를 둘러싸고 협조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이제 밖으로 불거져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의 지금 걱정을 사는 그런 네.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이 말 그대로 국민은행 자신만의 문제를 모든 국민의 문제로 지금 만들면서 참 한국의 금융의 앞날에 어두운 네.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장도 없고 금융지주 회장도 없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최악이네요. 근데 이번 KB 사태 같은 경우에 금융당국도 상당히 왔다 갔다 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처음에는 중징계라고 했다가 경징계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또 중징계가 됐다가 근데 또 감독당국도 나뉘어져 있고요. 이게 왜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당국의 제재가 고무줄 제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초동 대처도 좀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동 대처요. 처음에 이제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입장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실 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다가 문제가 좀 악화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제재의 그 수위를 높인 그런 네. 모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재심의위원회 이제 처음에 중징계를 예고했다가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때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감원장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때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금융위가 중징계 중에서도 또 한 급이 높은 직무정지 3개월 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금융계에다가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네. 알기가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하면 무슨 시장 규율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별로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뭐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자꾸 징계 수위만 높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융감독당국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그 KB금융 사태를 보면 지주회사와 그다음에 은행의 문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 나눠서. 수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예.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거의 비슷한 문제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그러니까요. 좀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들도 좀 드러났고 이쪽과 저쪽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게 되고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헷갈리고 네. 금융계도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국민은행장하고 KB금융지주 회장 어떻게 보면은 회장한테 행장이 뭐 서로 갈등한다는 게 이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게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회장은 뭐 말하자면 그룹 전체의 어른이고, 네. 그다음에 행장은 그 산하의 이제 은행의 은행장이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서열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게 조율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금융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업의 성격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산하에 은행도 있고 뭐 증권, 보험 그리고 다른 기타 금융기관들이 쭉 있는데
자산이나 이제 수익 규모 같은 것으로 봐서 은행의 비중이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8-90% 정도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KB 지주 회장 입장에서는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장 입장에서는 자기네 은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보이스를 내다 보면 네. 그것이 이제 상충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KB금융과 국민은행 간의 어떤 그 행장과 회장 간의 알력이 계속 되어 온 것도 이런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가 이제 요번에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일이 이제 불거졌는데, 사실 지주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행도 그거를 바꿔야 되지만 네. 카드 회사도 그 국민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되니까 보는 시각이 둘이 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그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잘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은행에 너무 많이 무게가 두어져 있으니까 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셨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짚어봤는데 다른 낙하산을 타고 온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라인이 다른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영업이라든지 그런 특성에서 그런 그 은행 편중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게 이제 그 회장은 회장 나름대로 이명록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기재부 차관 네. 출신이니까 관피아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장이었던 이건호 행장 같은 경우는 뭐 연구원 출신의 연피아라고 이제 그렇게 또 연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요? 예. 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낙하산의 줄이 달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와서 그 어떤 국민은행 그리고 KB금융이라는 어떤 조직의 어떤 이해와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어떤 뭐 줄이나 그런 논리로 네. 권력 투쟁 같은 것을 한 것 아닌가. 네. 최소한도 밖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뭐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KB금융지주가 문제를 거의 총체적으로 드러내긴 했지만 전에 우리금융도 있었고요. 이런 사례가 좀 있었죠. 과거 이제 4대 천왕 중 한 분이셨던 4대 천왕. 이팔성 예. 회장님이 네. 사실은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거를 예. 우리 금융 지주 쪽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조직인데, 이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건 어떤 기능별로 이제 책임자를 만들어 놓고 또 지역별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크로스로 조직을 네. 만드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행장의 권한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니까 또 행장 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이 잘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금융에서도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하고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네.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과거에도 특히 관치금융하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게 원래 금융지주 체제를 도입한 건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집을 크게 한다, 이런 의도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회장이 있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옥상옥의 문제. 그게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장하고 행장을 이렇게 겸직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여기서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금융지주 회사 자체가 필요한 것이냐? 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라는 게 뭐 그 은행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업종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균형 있게 조화스럽게 발전을 해야 금융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너무 은행 위주로 금융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지금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잘 못 가고 있는 건데 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게 발전이 있지.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옆으로 치우고 돌아가자. 무슨 네. 편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돌아가면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걸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네. 한국의 금융이 한 걸음 위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개혁 방안 같은 것은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회장하고 행장을 이렇게 한 사람이 겸직하는. 하는 것도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요, 이 감독 당국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낙하산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감독 당국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우물쭈물 네. 해다가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 예. 아까 초동 대응 말씀드린 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제재심에서는 경징계,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다가 뭐 중징계 또 뭐 그게 더 높아지고 이런 네. 것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보는 것인데 사안이 변한 건 없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네.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다른 뭐 무슨 외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규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위상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재심의위원회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네. 이 경영의 문제, 법의 문제 이런 걸 잘 살펴서 제재하고 심의하는 그런 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제재심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행정과 그 사법부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독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좀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예.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이 두 개로 기구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해서 예. 하나의 좀 완성된 금융감독기구로 만드는 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정상화로 가는 길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분명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와 KB금융 사태로 짚어본 금융개혁 문제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 3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있습니다. 통계로 풀어본 서민증세 논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경제주치의에서는 지난 추석에 처음 시작한 대체 공휴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유급휴가, 무급휴가, 수당 이런 노무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유상증자입니다. 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죠.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고 대부분이 유상증자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 발행할 주식 숫자까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유상증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기업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금 유치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을 별로 벌지 못하는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감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생생경제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희 증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세금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궁금한 게 담배세 얘기인데요. 네. 담배세로 정부가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납세자 연맹이라든지 다른 데서 내는 추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예. 왜 다를까요? 예. 납세자 연맹 수치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아직. 네. 지금 정부 얘기는 담배값 2,000원 인상하면 2조 8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거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세수 효과가 4조 5천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2조가 더 되네요? 그렇죠. 2조 가까이 더 되죠. 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서민 증세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상당히 좀 수치를 좀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하면 정부로서는 손해볼 거 전혀 없죠. 2조 8천억 원이나 했다가 나중에 세수가 많이 거치면 꼭 먹고 안 먹고 하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촉수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담배값 2,000원 인상하면
담배 소비량이 34%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네,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복지부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지난해 때 국회 예산정책처는 25%가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네. 25%가 줄어든다고 했고 또 추세적으로 이제 향후 5년간 얼마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고려하게 되면 뭐 정부가 예상한 만큼 그렇게 세수가 나온 게 아니고 세수 효과는 향후 5년 평균 4조 5천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지난해 보고서를 냈죠. 홍 소장님은 어느 쪽의 의견에 더 맞으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 예산 25%도 감소할까 이게 이거 조금 이것도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네. 미국 암학회 쪽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7월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네. 2개월도 안 됐는데 거기서 보고를 냈는데 거기 보고서를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값을 5,000원을 올리면 4,500원도 아니고 5,000원을 올리면 담배 소비가 대략 한 15 내지 20% 감소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34% 감소한다고 그러고 국회 예산 정책처는 25%인데 여기 얘기는 뭐 지금 5,000원 인상으로 15 내지 20%니까 예.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담배 소비가 많이 줄 것까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세수는 한 5조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담배값 올리면은 담배 소비가 이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예, 근거를 보면은 이게 조금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담배세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많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실증 연구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010년에 지금 담배세를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흡연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1%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게 조금 그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10년간 담배값을 거의 한 200% 정도까지 인상했는데 흡연율이 한 5%포인트 감소는 그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1인당 소득 대비 담배값하고 흡연율과의 관계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분포도 그래프를 보면 이게 동그랗게 그려집니다. 분포도가. 이 말은 동그랗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지표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좀 그 커피 같은 경우가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대부분 다 뭐 점심 때 대부분 다 자판기 커피를 많이 소비를 했는데 최근에는 고급 커피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값이 뭐 4,500원, 2,000원 정도 오르게 되면 흡연자들이 과연 담배를 끊을 건지 다른 걸 줄일 거다. 아니면은 뭐 고급 커피를 줄이고 자판기 커피를 좀 한달치 뭐 나눠 먹는달지 뭐 이런 식으로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장님 주장을 지금 종합해 보면은요. 네. 담배값을 2,000원 올려서 세수 효과는 많이 볼 거라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세수 효과가 지금 뭐 정부 얘기처럼 2조 8천억 원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얼마나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국회 예산 정책지원이 4조 5천억. 네. 제가 볼 때 한 5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담배값으로만.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 증세도 한다고 그러죠. 네. 지방세 감면 축소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 증세하고 지방세 감면 축소하는 데 따라서 한 1조 4천억 정도 지금 세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네 가지겠네요. 예, 네 가지를 합쳐보면 지금 서민 증세만으로 한 6조 4천억 원 정도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지나친 서민 증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칙론으로 돌아가서요. 다들 전공법으로 직접세를 좀 건드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인세나 소득세는 왜 가만히 두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세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전 정권 때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됐죠? 지금 벌써 6년이 됐네요. 네. MB 정부가 2008년 9월 1일 날 대대적인 감세를 발표했죠. 발표했고 뭐 소득세는 빼고 법인세만 보더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여러 가지 뭐 수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거나 감세를 했죠. 그러니까 세율이 그때는 25%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22%로 낮췄고요. 이렇게 감세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결과로 감세한 결과를 저희들 추정을 해봤더니 대략 한 8조 1,200억 원 정도 감세가 됐어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네.
그렇게 됐고 그 규모별로 보면은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을 하는데요. 대기업들이 받았던 혜택이 6조 1,600억 원, 중소기업은 대략 한 2조 원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세 혜택이 약 76%가 지금 대기업에 집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반출을 해보니까 결국은 MB 정부 때 대기업들에게 6조 원 이상 감세해주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서민들에게 6조 원 이상 정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교롭게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서민 정세보다도 지금 법인세 감세를 좀 철회해라, 과거로 네.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누가 주장하는 거 상관없이 그 얘기가 조금 더 명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걸 해놓고 나서 네. 좀 그러니까 부자 정서를 좀 하고 또는 부자 감세 처리를 하고 나서 서민들에게 조금 뭐 양해를 구하는 게 이게 올바른 방법이지. 지금 뭐 그 굉장히 부유층이나 대기업들에게 많이 퍼지고 나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정세하겠다고 하니까 뭐 서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거 이거는 뭐 다 예정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정부도 굉장히 강경해요. 이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인하 추세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목적에서도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최경환 부총리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긴 했죠.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레이건 집권 이후에 특히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이제 감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법인세 감세를 하면서 그동안 쭉 줄여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선진국들이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줄일 단계인가 이걸 항상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 세금을 보면요. 네. 지금 뭐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GDP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GDP 3% 내고 있거든요. 네. 그 4% 예. 4% 내고 있거든요. OECD 평균은 3%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뭐 GDP 1%포인트, 대략 지금 GDP로 보면 한 15조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 이것만 네. 강조를 하는데. 근데 기업 세금에는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니죠.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보험료를 대략 한 40조 원 정도 덜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조 원 정도 두 개를 이렇게 가감해보면 덜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인세를 지금 우리는 줄여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OECD 평균에 비교해 보더라도 뭐 법인세나 다른 기업 세금은 더 늘려야 하는 단계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뭐 선진국들이 줄인다 해서 우리도 줄여야 한다. 네.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뭐 우리는 GDP 대비 3.5%잖아요. 네. OECD 평균은 8.4%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제 과거에 10% 정도 됐을 때 너무 많다 해서 8%대로 낮췄는데 네. 우리는 3.5%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선진국이 뭐 줄인다 해서 우리도 줄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민들이 더 내고 있나 알겠습니다. 좀 고속층이 많이 내고 있나 이걸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정상화하는 거지 증세를 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코너입니다. 법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추석 때 며칠 쉬셨어요? 예, 저는 5일 쉬었습니다. 5일이요? 그러면은 대체 휴일까지 다 쉬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체 휴일제가 이번에 도입이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대체 휴일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 대체 휴일 제도는요. 그 모든 공휴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설,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 3개만 하기로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설, 추석 연휴가 네. 이제 다른 공휴일하고 겹치는 경우에 그 연휴가 끝나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네. 비공휴일 날 하루 이제 더 쉬게 해주는 거고요. 네. 어린이날은 설, 추석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네. 이제 어린이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에 하루 더 쉬게 해주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설 추석은 이제 공휴일하고만 겹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날은 이제 토요일이 겹쳐도 하루 더 쉬게 해주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체 공휴일 제도 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법이나 제도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뭐 언론의 대체휴일제가 첫 번째 시행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동자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작 딱 그날이 오니까 자기는 못 쉬게 된 경우들이 꽤 네, 있었어요. 사장님들이 우린 아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번에 그 법률이 개정된 게 아니고요. 네.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데요. 네.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부가 개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공무원들은 이제 예외 없이 다 쉬게 되고 네. 이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그 각 예.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쉬고 안 쉬고 이렇게 이제 네. 시비가 갈리게 된 거죠. 근데 쉰 기업이 있고 안 쉰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에 따른 걸까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위 빨간 날 노동자들이 다 쉬는 날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법률상 그렇지는 않아요. 네. 법률상 그 모든 노동자들이 반드시 쉬어야 되는 날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되는 주휴일하고요. 그다음에 5월 1일 네. 근로자의 날만 이제 반드시 쉬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의 대체 공휴일제 실시율 이런 것도 혹시 나왔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경총이 그 전국 508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대기업의 90%가 대체 공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거의 다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반면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902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만이 대체 공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언론이나 여론상으로 뭐 반쪽 제도라든가 네. 뭐 휴일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대체 공휴일제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왜 결과는 이렇게 반쪽이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그 당선된 직후인 2013년도 2월에 대체 공휴일제 실시를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죠. 네. 언론에도 막 이제 발표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재계가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반발을 이제 정부는 넘지 못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것을 이제 개정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좀 차이가 벌어지는 네. 뭐 그런 현상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국회 내에서 이거 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된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꼭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이제 노동법 또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라도 이제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건 다행이네요. 예, 예. 그건 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노무상담 저희 문자 주신 분이 있어요. 4243님인데 회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외부 세미나 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중요한 집안일이 있어서 빠져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외부 세미나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나 임금도 주지 않고 하는 건데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을 뺏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예, 이런 황금 같은 주말을 뺏어가려면 황금과 같은 임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죠? 경우 주변에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률상으로 보면 사용자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회사 방침에 의해서 이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이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그 세미나 행사에 참석해도 좋고 참석하지 않아도 좋고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근무 시간에서 빠질 여지도 있는데 네.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근무 시간인 거죠. 네. 그러면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일날 일했기 때문에 가산수당까지 더해서 150%의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그랬는데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버티신다면요, 사장님이? 그러면 결국엔 이제 법적으로 다퉈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네. 예, 그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8753님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회사는 매년 여름에 닷새 여름 휴가를 연차 휴가와 별도로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갑자기 여름 휴가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근데 이제 법률에 따르면 이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휴가를 임의로 변경을 네. 하거나 하면 추후에라도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가족기업 같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실과 법률상의 좀 괴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이거를 좀 문제를 제기했다. 이랬을 경우에 대체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조사를 해서 실제 뭐 동의도 없이 휴가제도를 없앴다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임금 부분도 손해가 발생을 하고 네. 또 이제 이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그 행위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벌금이나 형사처벌이나 그렇죠. 다 예. 가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6345님 문인데요. 얼마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된 것을 보고 올해 최저임금을 찾아보니까 시간당 5,210원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4,500원으로 서명을 하셨다고 해요. 사장님에게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차피 네가 자유의사로 서명한 게 아니냐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요 강행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 노동자와 사용자가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네. 이 4,500원의 임금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00원 대신에 5,210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노동법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근로기준법에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최저 기준보다 밑에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네.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어도 무효다. 법에 위반됐으니까요. 예. 법에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최저임금도 예.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